소개받은 김대열입니다. 제가 이런 강연인지 모르고 준비를 좀 덜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근거에 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설명했을 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를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좀 먼저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피해자를 봤을 테고요. 현재는 이렇게 아마 보고 빨리 넘겼죠. 이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스위스에 나간 할머니 이렇게 보고 있겠죠. 별로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 시각인데 이 시각이 할머니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런 것들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역사 철학에 조금 근거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각의 원리인데요. 이런 시각이 왜 생겼는지. 해방이 됐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죠. 이 사진은 서대문 혁명에서 풀려난 독립운동가들이 종로거리로 나오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이게 다음 날인 8월 16일이었거든요. 이때 이제 해방의 기쁨을 누렸던 겁니다. 사실 이분들한테 해방이 된 건 맞죠. 얼마 안 있다가 한반도가 굉장히 시끄러워졌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해방을 맞이한 건 맞습니다. 묶어놓은 사슬로부터는 벗어났으니까요.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해방은 또 다른 피해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군은 피해자를 전쟁 지역에 그대로 방치한 채 자신들만 기웃기에 골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들은 타 지역에 그대로 방치됐고요. 이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할머니들이 제일 많이 끌려가신 데가 중국 지역인데 할머니들은 일본말을 할 줄 알아도 중국말을 할 줄 모르세요. 왜냐면 일본인은 군인만 상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 그냥 홀려 버려진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또 해방 직후에 한반도는 군정이 시작되면서 피해자를 송환할 구심점이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기부 스스로 이루어졌고요. 다수의 피해자들은 전쟁 지역에 그대로 방치된 채 귀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일본은 인양원어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금 후생성인데 인양원어청을 만들어서 포츠담 선언 제9조 우리 생산적이고 영예로운 삶을 누려야 된다라는 걸 근거해서 해외에 나가는 일본인들을 모두 국내에 동원시켰습니다. 데려갈 때는 일본 사람이라고 데려갔던 피해자들이 돌아올 때는 조선이라는 이유로 거기서는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방 이후에 일본 정부나 일본 사람으로 인해서 데려갔던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 또한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 것이죠. 이게 1940년 7월 16일에 나오는 자유신문 중앙신문에 현재 남아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현지 사람이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우리 동포 부녀들이 소위 정신대란을 위험주의라는 유명 아래 외병들의 싸움터로 끌려와 가진 유린과 혹사를 당하고 있던 중 일제가 타도되고 조선이 해방되자 이네들은 생소한 타국에서 발발을 몰라 홀벗다시피 참혹한 꼴로 발탕식팡 방황하는 참견을 목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해방 직후의 피해자들의 상황인 것이죠. 이들은 해방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1950년대에 전쟁이 일어났고 유교전쟁이 일어났고 휴전하고 나서 피해자들은 망각이 들어갑니다. 이 이후에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기사나 기록도 나오지가 않아요. 다만 위안부라는 용어 자체가 군인에게 성착취를 당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말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미군 위안부라는 말로도 등장을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배봉기 할머니가 등장을 해요. 오키나와가 이제 미군이 일본한테 반환을 하고 주민들에 대한 호적조사를 들어갔는데 배봉기 할머니가 호적조사에서 이제 응하지 않게 되니까 추방의 위기에 처하게 됐고 한 지역신문이 배봉기 할머니의 사연을 알게 돼서 일본의 고치신문이라는 곳에서 1975년에 이 기사를 냅니다. 이 위안부로 끌려온 피해자가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것을 동아일보가 1979년에 보도하고요. 그 다음에 1981년에 한국일보가 재차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0년대에 노수복 할머니가 노수복 할머니의 사연은 조금 특이한데요. 할머니는 싱가포르로 갔다가 태국에 끌려가셨거든요. 근데 해방 이후에 그냥 태국에서 그냥 결혼해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냥 40년 동안 태국에 생활하시다 보니
말도 한국말도 다 잊어버리셨는데 거기서 있던 조카가 한국에 갈 일이 있어서 한국에 갔다 오는데 한국에 갔다 오니까 뭐 한국에는 KBS 이상가족 찾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 할머니도 한번 가족을 찾아봐라. 그래서 노수복 할머니가 그 프로에 출연했고 갑자기 잊어버렸던 한국말을 하면서 내가 노수복이고 내가 어디 고향 출신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족을 찾게 됐죠. 그래서 노수복 할머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아무래도 방송을 타다 보니까 이슈가 됐었고 중앙일보에서 84년 3월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계속 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계속 이 위험 문제에 대한 해외에 돌아오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들을 계속 알린 것이죠. 하지만 한국 정부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저는 이걸 부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전쟁 직후에, 패전국인 일본도 전쟁 직후 했던 것을 80년대에 우리 정부는 아무 그들에 대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죠. 자, 그러다가 1980년도에 일본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자민당이 역사 왜곡, 역사 수정주의를 노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반대해서 여기에 민족주의가, 국내에서는 민족주의가 좀 일어나게 되고요. 국내에서는 일본의 그거에 반대하는 민족정신이 강조되고,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대유행을 하고, 독립기념관이 건립되게 됩니다. 불이 나가지고 1986년, 이거 TMI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87년 민주화 이후에 과거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윤종옥 교수님이 이제 위안부를 취재하시면서 낸 기사가 화제가 되면서 위안 문제가 세상에 드러나게 더 알려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위안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는 위안 문제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날 공개 증언에 나섰고, 이 증언을 기점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서로 증언을 하면서 위안 문제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넘어갈 수 없는 하나의 이슈로 자리를 잡았죠. 하지만 악화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위안 문제가 주목되기 시작했고요. 우리 사회 일본과 위안 문제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된다는 운동에 초점이 맞춰지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91년 이후 이 일본 위안부 운동은 한일 관계의 대표적인 이슈로 자리 잡았고,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계속되게 역사 왜곡을 함으로 인해서 운동 이후에 이 문제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존재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할머니들은 점차 연로해지면 따라 할머니들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만 보는 이 대상화 현상은 점차 고착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각이 무엇이 있느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를 좀 몇 개만 추려봤습니다. 먼저 해결이라는 말이 제기된 문제를 해명하거나 얽힌 일을 잘 처리한다. 어떤 문제나 사건 따위를 잘 풀거나 처리한다 라는 뜻인데요. 보시면 여기 할머니죠. 김복동 할머니가 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 수요식,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위안부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적 해결 방안과 한일 관계의 전망. 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을까? 뭔가 좀 이상한 거 느끼지 못하십니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이 문제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사죄하고 배상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피해자들이 있고요. 해외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돌아가신 피해자들이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감히 누가 해결이라는 말을 입에 붙일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우리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시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가 홀로코스트 문제에 대해서 사죄하고 배상하지만 누구도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계속 그 문제를 계속 남기려고 하죠. 이게 전형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의 시각, 할머니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도 굉장히 많죠. 저도 처음에 해결이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베를린 소련산 철거 2020년 10월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보시면 여기 잘 안 볼 때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 베를린 소련산 철거의 안간힘. 그러니까 일본이 베를린에 있는 소련산을 철거하려고 외교적인 힘을 쓰자 베를린 소련산 철거 시민의 힘으로 막아달라는 그 시민단체의 호소가 이어졌고요. 그래서 철거 위기 베를린 소련산 시민단체 독일의 소송, 시민단체들이 이 소련산을 지키기 위해서 베를린 연대를 하고 소송에 또 나섰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철거 위기를 벗어났고 소련산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할머니의 인권 침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같은 시기입니다. 나눔의 집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나눔의 집에 1번군 위안부 할머니 인권침해 조사를 2020년 5월에 시작했고요. 발표한 게 2010년 10월 20일입니다. 베를린 소녀상은 2020년 10월 13일이거든요.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인권위가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버릇 나빠지다고 막말을 하고 할머니들의 물건을 함부로 치우고 공개를 거부한 할머니를 공개해서 후원금 모집에 활용하고 이랬던 것도 인권침해 사실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기사를 찾아봐도 그냥 이렇게 그 인권위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받아쓰기 위한 기사 이외에 다른 기사는 없어요. 제가 이 강의를 주면서 좀 알아봤는데요. 기사는 거의 10배 이상 이 베를린 소녀상 관련된 기사가 많고요.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어떤 성과를 이뤄냈다면 이 할머니 인권침해 문제는 이 이후에 그 어떠한 시민단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항의를 하거나 연대하지 않았고 그냥 이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녀상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이 베를린 소녀상 철거와 실제 피해자 할머니 인권침해 둘 중에 우리 사회는 뭐에 더 관심이 있느냐는 것이죠. 제 물음은 할머니가 피해자로서 억압을 받는 거에 대한 우리 사회가 다 달려들어서 이 문제를 이슈화시키지만 할머니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피해를 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관련 연구자로서 계속 하게 됩니다. 공익적으로 하는 이유 사실 그 중에 하나. 증언에 대한 시각도 있는데요. 기사입니다. 성폭력 피해 4차례 진술 중학생, 법원도 2차 피해 판실. 이게 성폭력 당한 피해자가 계속 자기 피해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2차 가해라고 하는 우리 정도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이게 피해자 할머니들한테는 예외가 되는지 저는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증언을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증언 안 하시지만 하루에 많을 때 거의 10번 가까이 하시거든요. 매일 학생들 앞에서 저는 16살 때 위안부로 끌려간 이국사회를 하면서 맨날 그 똑같은 레파토리를 하세요. 그거가 보다 더 큰 학대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헌재에서 그 미성년자의 그 진술 녹화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시민단체들도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까먹을까봐 써놨는데 보지도 않고 막말하고 있네요. 다음은 좀 정리를 해본 건데 피해자가 아닌 우리의 시각으로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저는 한국 사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할머니를 영웅시하는 분위기가 생겨납니다. 대표적인 게 이용수 할머니이시죠.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할머니를 안쓰럽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겨나죠. 이러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계속 피해자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 그래서 할머니는 사회 구성원이 아닌 피해자로 대상화되게 됐고 자연스럽게 할머니는 일본 위안부 피해자로만 인식하게 되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대상화의 폐해입니다. 나눔의 집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눔의 집은 1992년에 불교계의 주도로 설립이 됐고 1996년에 광주시로 지금의 터전으로 옮겼고요. 지금까지 한국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가 240분 정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40여 명이 나눔의 집을 거쳐갔습니다. 제가 왜 40여 명이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들이 명단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아가지고 도대체 몇 명이 왔다 갔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호선생님이 기억, 저희들 기억을 추적, 언론에 나온 거 다 종합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때 한 39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40명, 약 40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나눔의 집 문제가 사실은 조계종의 문제 이렇게 보이시지만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나눔의 집 문제를 만들어낸 것도 우리의 시각이 더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인을 위한 경쟁 도구로 할머니들이 이용됩니다. 5년간 88억을 모금했지만 2억만 나눔의 집이라는 시설에 들어갔고요. 이 88억은 조계종 법인에 들어갔죠. 이 2억 중에서도 5년 동안 할머니한테 쓴 돈이 880만 원입니다. 할머니가 이때 한 8분 정도 계셨거든요. 5년 동안 8분한테 880만 원 썼으면 도대체 한 달에 얼마나 쓰는 거 안 썼다고 봐도. 2016년에는 할머니한테 쓴 직접비가 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예를 들면 나눔의 집이 지금까지 불교신문을 구독한 그 구독비가 피해자들이 쓴 돈보다 훨씬 많습니다. 1%도 쓰지 않았죠. 그래서 5년간 이게 경기도 보도자료인데요. 5년간 모금한 후원금 88억 중 시설에 간 돈은 2억에 불과. 그러니까 할머니를 경제적인 도구로 쓰는 것이죠. 아까도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할머니를 피해자로 대상하는 시선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계속됩니다.
이게 지금 보험제보 하자마자 조계종 측에서 내려보낸 시설장인데요. 이 할머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옥사 할머니가 불교 방송을 찾아서 스님들과 요양보호사들의 언론의 무면을 맡기는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진실을 얘기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이옥사 할머니 저랑 가장 친한 할머니시는데 저희가 공제보 한지도 모르세요. 공제보 한지 모르세요. 공제보가 뭔지도 모르고 저희가 뭐 이렇게 한지도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당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할머니는 아마 옆에서 해달라는 말을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밤에 그 인적도 없는 그 산 속에 있는 집 하나에 나 혼자 덜렁 있는데, 아는 사람도 없이 덜렁 있는데, 내가 이 사람 말을 안 들으면 내가 화장실도 못 가고 뭐가 못 가게 되니까 예속될 수밖에. 자연스럽게 그런 됩니다. 타인의 사회 및 정치적 목적에 동원되거나 이용된다. 보시면 남경필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 당대표 시절에 오셨거든요. 항상 이렇게 동원이 되십니다. 이게 나눔의 집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건데요. 누가 온다 하면 30분부터 이렇게 할머니들 여기 딱 앉혀놓고 대기시켜요. 옷 입혀서. 근데 누가 정치인이 무슨 사회 지도층이 오다가 무슨 차가 막혀서 아니면 뭐 다른 약속이 생겨서 한 30분, 1시간 늦는다? 그대로 앉아 계세요. 이 의자도 이런 의자에 딱딱하게 좋지도 않아요. 이렇게 동원된다는 것이죠. 이건 광명동구 입장료 수익금 1%를 나눔의제에 기부한다고 해서 할머니들을 여기다 이렇게 앉혀놓은 건데요. 자신한테 한 푼도 돌아오지 않는 돈을 위해서 이렇게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이름 말하지 않겠지만, 이 사람이 매번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항상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올라가죠. 할머니들이 홍보수단이 된 것입니다. 할머니들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월주 스님인데요. 월주 스님이 명절 때 여기 자기가 상석에 앉고 신도들을 불러다가 할머니 옆에다 도열시켜 놓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매일 명절 때마다 하는 행위입니다. 할머니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선물을 이렇게 쌓아놓는데요. 제가 여기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화나는 이유는 선물을 이렇게 쌓아놓죠. 할머니들 표정을 보시면 그렇게 좋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고양시장, 전 고양시, 최선 고양시장인데 이렇게 선물을 쌓아놓죠. 이게 항상 국물이에요. 항상 이분들 오시면 선물 더미를 이렇게 자기가 갖고 온 선물 더미를 쌓아놓고 할머니들 옆에다 도열시켜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거든요. 근데 사진 찍기 싫어서 방으로 들어가신 할머니가 이 선물 더미에 걸려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진 적이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이거 제가 제일 가장 화나는 사진. 이렇게 용돈을 줍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허리를 굽혀서 받습니다. 전혀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할머니가 경제적으로 전혀 이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국민들이 지원하는 지원금이 매년 수십억이었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생계비도 매달 300만 원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푼돈에 허리 숙여서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수용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더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받은 용돈을 스님이 가면 나눔의 집 운영진이 와서 싹 걷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할머니는 돈을 구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인간의 기본권 6조 등이 통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외출, 외박, 홍삼일, 소비활동, 나눔의 집에는 할머니한테는 어떤 거 보면 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할머니들은 내가 이혹성이 아니라 내가 위안부 피해자여야지만 사회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위안부 피해자여야지만 누가 나한테 와서 말 걸어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도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일본 위안부 피해자임을 더 드러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저랑 가장 친하던 할머니가, 제가 이제 할머니랑 지금은 이제 하도 못 만나게 해서 이제 모르겠는데, 예전에 할머니랑 정말 제가 친했거든요. 친한 이유가 되게 간단했어요. 할머니는 요구하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 요구가 있고, 원하는 필요한 물건, 필요한 물품이 있죠. 저한테 할머니가 고춧가루를 좀 사다 달라라고 하는. 근데 이제 고춧가루 사달라고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할머니가 요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김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고춧가루가 뭐가 필요하느냐. 여기서 밥 가지고 하는데 고춧가루 필요 없다. 그래서 안 사도 된다. 사지 마라.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모든 요구가 이런 식으로 제한돼요. 외출을 하려고 하면 지금 추워서 안 된다. 여름이면 더워서 안 된다.
가을에는 고쳐질 거라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친해주는 이겁니다. 할머니가 고춧가루가 필요하다 하면은 제가 그래서 갖다 드렸어요. 제 부인이 집이 방앗간하고 할머니 꼭 필요한 게 참기름, 들기름, 고춧가루를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뭐 장모님 찬스 써가지고 갖다 드렸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때 이거예요. 할머니가 고춧가루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제가 저 낚싯대가 집에 한 40개 되거든요. 근데 어제도 또 낚싯대를 샀어요.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제가 필요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무언가 필요한지를 타인이 결정을 해버리는 구조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워. 또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도 인식이 변화가 생기는데 피해자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좋은 일 하는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시켜세워줍니다. 근데 여기에 길들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에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 객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어느 순간 자신이 이런 문제를 수치로 착각을 해버리고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할머니를 피해자를 노출시켜야 자기 존재감을 합니다. 자기 옆에 피해자 할머니가 없으면 자기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사회적 존재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할머니를 피해자로 노출시키고 부각시켜야 되는 거죠. 이러면서 할머니는 더욱더 피해자로서 대상화가 더 고착화되고 할머니의 삶은 점점 없어지고 아까 설명했듯이 퇴근하지 못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리죠. 약간 결론을 내는 겁니다. 할머니는 일본군 위험 피해자로 가고 있고 저희는 이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할머니와 일상을 공유할 수가 없고 할머니는 일본군 위험 피해자로의 모습만 고착화됐고 피해자로서의 그리 억압등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한 인간으로서 그리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자학하지 못하고 지금도 2차 피해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할머니는 1990년대로 각가지의 또 2차 가해 조치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과연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일본 정부에게 사대와 배상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가? 어제 내 딸을 때린 옆집 아저씨한테 사과를 요구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내 딸을 때리고 있는 이런 한국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도 수시장이 가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배상해야 일본이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정말 요즘 너무 헷갈려요. 한국이 더 나쁜지 일본이 더 나쁜지. 요즘은 혼란이 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더 나쁘다고. 이런 점 때문에 이맘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는 기사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생존자는 16명으로 줄었고 할머니는 경남에 태어났고 17세였던 40년에 1940년에 좋은 곳으로 취재시켜주겠다는 동행을 건너 일본에 따라갔다가 대만 위에서 흑해를 입었다. 그리고 2005년에 피해자를 준 겁니다. 수요시에서 흑해를 증했다. 이게 끝입니다. 세상에 이런 부고를 보신 적이 있습니다. 하재훈 할머니, 저랑 좀, 이 할머니도 저랑 좀 친했던 할머니인데 98세에 돌아가셨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했더니 이웃 조선인 아줌마가 데려다 준다고 해서 데려간 것을 공작이고 이 할머니는 대만, 홍콩 등에서 위험 피해를 입었다.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이런 부고를 보신 적이 있습니다. 죽어서도 피해자로 죽어야 되는 이런 사람이 전 너무 관련이 나쁘거든요. 제가 군대 2년 갔다 왔는데 저는 군대 2년이 정말 끔찍했거든요. 저랑 맞지 않아서. 근데 제가 그 끔찍한 군대 생활 2년을 했다고 해서 제가 군인의 삶을 산 것도 아니고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이런 부고가 이런 부고가 생기면 저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당연히 소비한다는 이런 것들이 너무 길들여져 있다는 게 너무 개인적으로 화가 많이 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일본을 욕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더 나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는 좀 사례를 열거해서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이거였는데요. 모든 일에는 필연적인 요인과 우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역사 할때는 역사가 밖에 없어서 대입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 역사가 그러니까 저는 우연적인 요소보다는 필연적인 요소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박정희 전두환 분단 케이스가 있었죠. 근데 그것을 거기에서 박정희와 전두환은 우연적인 요소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와 전두환이 없었으면 군사독재가 없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때 당시 군사독재를 가능하게 했던 사회적 요인, 사회적 심리, 경제적 상황, 외교적 상황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과를 탄생한 것이지 박정희의 개인적인 테크놀로지,
전두환의 개인적인 테크놀로지 때문에 군사적분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필연적 요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필연적인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필연적인 요소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를 왜 정치적 예행 빼고 세월호 사건을 예를 들어보면 세월호 사건의 우연적인 요소는 반항고 학생들이 거기가 뭐 평신초등학교 학생들일 수도 있고 저희끼리 놀러가서 사고 났어요. 그건 우연이에요. 그리고 진도 앞바다에서 그렇게 사고가 났던 것도 우연이고 뭐 제주도일 수도 있고요. 인천 앞바다에서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우연적 요소지만 세월호 사건의 필연은 무엇이냐? 예를 들면은 무절대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설령 제한을 없애버리고 뭐 과적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일하는 종사자들이 자기 직업의 사명감을 갖지 못하고 일하게 만드는 뭐 한국의 노동제도, 노동시장 이런 것들이 필연적인 요인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필연적인 요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일은 다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역사의 아주 기본 같은 요인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눔의 집 문제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눔의 집 문제에서 나눔의 집, 조계종 저는 우연한 요소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필연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증명해 보고자 이런 문제라고. 다음 이 소개되는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안부 피해자가 수용했고요.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 있다면 소원금을 요구하고 걸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인권 침해 확대를 가했고요. 피해자들을 자신의 치욕을 사회 지도층의 요구 또는 그들의 잘 보이기 위해 피해자들을 동원했고요. 피해자들을 위한다며 거는 후원금은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변화를 했습니다. 여기 이 단체 어딘지 아십니까? 나누집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해고요. 해방 직후입니다. 해방 직후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상해에 방문한 것을 영상을 찍은 건데 이걸 누가 어떤 목적으로 찍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독립기념관에 떠도는 영상들을 발견한 겁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도열을 해 있죠. 그 사람들이 도열을 했는데 보시면 다 젊은 여성들이라는 것을 사진이 좀 좋지 않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주목할 게 이 여성을 좀 주목해 주세요. 이 여성이 줄을 세우고 이렇게 뭔가 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기다가 여기에 한국문예문제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아래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도열을 해 있죠. 자, 이 단체가 한국문예문제라는 단체인데, 아까 그 도열되어 있던 사람들이 상해에 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이 단체를 잠깐 설명해드리면, 이 해방후 피해자들 고향 돌아오기 위해 상해에 모여들었고요. 피해자들의 보호와 맹생을 맹고는 한국군용공대라는 단체를 설립합니다. 공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설립과 공돈은 알고 보니 상해에서 상당 규모의 위안소를 운영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안소 업주가 해방 이후에 피해자들을 갱생시키겠다며 그 한국군용공대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 단체에 자기들이 수용한 피해자의 명단, 수용이라는 명부를 작성했습니다. 이 명부를 작성한 이유는 일단 그리고 중국 정부와 상해 한일로부터 후원 및 지원을 통했고 후원금을 정말 당시에 막대한 후원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은 이걸 통해 아시는 거는 해방 이후에도 피해자들은 위안소 업장에 벗어나지 못하고 통제당하고 있다는 아까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용의 명부입니다. 이거는 독립기념관에 있던 자료를 제가 받아서 제가 이 보고는 파일을 받아서 책으로 제가 업체에 맡겨서 제가 똑같이 책을 만든 것이에요. 여기 보면 다업사라는 이름이 제가 발견을 했었습니다. 이런 명부를 만든, 이 명부를 만든 이유는 봐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수용자를 한 700여 명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수용자들을 수용하고 있다. 수용금을 달라. 우리 고민한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일전에 보여드렸던 20년을 낸 사람이 공전입니다. 보도자료로 낸 것이고. 그러니까 이 내용, 정신대라는 유명한 여성들의 땀을 끌려가 유명들 당시 이게 지가 한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얘기하죠. 저는 이 사료의 사회적 가치는 굉장히 거더라고요. 자기가 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직도 상해 남아있는 여성들은 중국 일용인의 마구리 없는 데가 단어를 대접하고 있다. 이 마구리라는 거를 사찰자를 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다.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후원금만 챙기고 자기는 나온 것이다. 또 나는 이제 한국대를 문제를 비교해 봤습니다. 피해자를 수용하게 되냐? 나는 이제 수용하고 있어요. 한국대 문제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이 뭐지? 과연 회행을 되냐? 나는 이제 했죠. 한국대 문제. 피해자를 아까 정치인이나 사회적 지도층에 의해서 자신의 목적에 동원했죠. 한국군의 공무원들이 역시 동원했습니다. 인권침해 학대를 했느냐? 네. 나는 이제 했고 한국군의 공무원들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필요한 의견을 한번 제시시켜주면 우리의 시선이 존재하는 한 제2의 한국군의 공개에 제2, 3의 나눠진 반대수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지 않는 한 나눠진다는 사태는 제2의 대상으로 계속해서 가져야 됩니다. 위험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폭력이라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도 있고, 학교폭력 피해자도 있고, 가족폭력 피해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 피해자들을 피해자로 본다. 이게 제가 앞서 설명한 그런 시선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러한 소용세는 또 생길 수 있고 이러한 피해는 또 반복되기. 그 정부의 부자. 이것을 아무리 알려도 이렇게 하면 이러면 아무리 알려도 뭐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이 정부의 고위관료들 역시 할머니를 홍보선으로만 활용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공개에서 저는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이게 정부가 정말 철학적으로 부재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도 가지지 못하거나 그냥 그때 임기 문제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구나. 그 정부의 부작, 우리의 시선 이 두 가지의 표현 중에서 제거되지 않는 한 계속 문제를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대출 이용선이었던 것도 우연이죠. 이게 다른 할머니가 됐을 때 하필 이분들이 나누려 들어서 피해를 당하죠. 또 다르게 설명하면 이런 시선을 없애지 않아서 또 우리가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시선을 바로 또 당할 수 있고 이게 강력적 이용선이 아니라 김돌이 될 수도 있고 전수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의 집과 조경은 우연적인 문제에 불과하네요. 제가 동행제고 하면서 막 하도 고소당하고 막 이러니까 저를 피해자로 보는 시선들이 있더라고요. 그 시선을 저도 느꼈을 때 사실은 동행제고 행동보다 그런 시선을 느꼈을 때 더 이렇게 허탈감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런 표현이 적절하고 굉장히 고약한 시선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이거 잠깐 사이 이 정도인데 한명들은 사실은 잘 인지를 못하셨지만 정말 엄청난 피해를 드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막상 또 그 입장이 되니까 그렇게 됐어요. 위험문제 진보의 조건 역사는 퇴보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항상 진전. 우리가 준비된 것보다 더 나아갔을 때 그걸 걷어들이는 퇴행 과정이 있지만 근데 역사는 결과적으로 진보를 하거든요. 역사에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본다. 역사를 통해서 그런다. 사실은 정말 맞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본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풀어서 설명하면 미래라는 것은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없는 무언가가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고 싶은 내용만 하지 않거든요. 제 미래에 제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그게 제 미래에 올 확률이 없죠. 왜냐하면 제가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식민지, 전쟁, 분단 그런 것을 겪고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정도까지 어떻게 그렇게 성장했느냐? 그것은 과거에 사회 구성원들이 지금과 같은 사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소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구체적인 원동력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현재의 모습을 드러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형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들이 그대로 이 유형문제의 미래가 되는 것이지 갑자기 우리한테 어떤 무언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의 미래가 될 확률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 사건의 조계종의 책임은 우리 사회 시선보다 조계종의 책임은 정말 일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서 위안부 문제에 진보를 할 거면 지금 현재의 우리가 앞으로 위안부 문제가 피해자를 대상화하지 말자. 할머니를 하나 인간으로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만이 위험 문제를 진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답한 것은 지금 현재 그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위험 문제는 향후에도 운동에 집중되고 일본 총리가 한마디 할 때마다 미국 기자들한테 카메라 들이대고 심정이 어떠시냐 이런 것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답답한 거 보시고 그래서 공익제보에 실패한 것보다 사실 이런 것들이 더 답답합니다. 역사는 진보하고 그 진보는 역사 안에서 열려 아까 제가 했던 할머니들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위험 문제의 진보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마늘지 같이 계속 수용시설이 또 다른 피자들이 수용시설이 생겨났거든요. 역사적으로 수용시설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군대, 감옥, 그다음에 질병에 의한 격리 이럴 때 역사적으로 수용시설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수용시설이 사회복지 관련된 수용시설이 생겨나는 것들이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했는데요. 일제시대 때 이제 이 사람들이 1938년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나서 전쟁물자가 딸리니까 근데 길거리 가면은 이제 고아들이나 이제 막 이렇게 불황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써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시설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다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군수물자를 만드는 인력으로 사용하거든요. 그것들이 나중에 해방 후에 그대로 사회복지가 돼버립니다. 현대복지원이 아니고 대표적인 똑같이 따라한 전형적인 예고 상감학원이 전형적인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시설이라는 것들은 일제의 잔재에 불과하거든요. 사회복지를 하는데 사람을 수용한다. 절대 양립할 수 없는 말인데 복지를 한다고 사람을 수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복지를 하면은 수용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겠다는 말인데 사회의 한 구성으로 살아갔을 때 도와주는 것이 복지이지 이 사람을 사회가 격리시키는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전혀 복지일 수 없거든요. 제가 가슴이 아픈 건 일제에 당했던 피해자들이 한국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에 의한 수용시설에 또다시 갇혀서 피해를 당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개선되기 힘들 거라는 그런 페미주의가 저한테 사실 좀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공익제보는 제 역사 연구자로서 역사는 다 돌아가신 분들을 연구하는 거지만 저는 특혜를 받아서 살아있는 역사를 함께 마주했다는 것을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역사의 현장에서 역사의 연기를 순리로 바꾸려고 그래도 실패했지만 노력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허탈감이 사실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허탈감이 없거든요.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봐야죠, 할머니. 이렇게 봐야죠. 여러분들은 피해자 할머니 얼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보면 그냥 옆집에 있는 할머니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봐야지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 구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봐야죠. 이거 제 말이에요.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코로나도 생겼고, 공익제보도 생겼기 때문에 할머니가 나누면서 증언하는 일이 사라져버렸어요. 아마 할머니들은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증언을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원래 할머니는 위안부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하시지도 않으시지만, 할머니 위해서 위안부 관련된 단어는 다 사라졌고, 대신에 뭐 어디 가자, 뭐 하자, 김치 안 먹으라, 왜 저 할머니 말 안 들어주고 내 말 안 들어주냐, 뭐 이런 말들을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할머니 입에서 위안부 문제가 나오고, 사제 배상기가 나온다는 것은 할머니를 위해서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도 과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다 오늘 또는 내일을 위해 살지, 과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과거를 입에 자꾸 올리는 이유도 오늘과 내일을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누군가, 우리 사회가 할머니 굳이 과거에 의존하지 않아도 할머니는 살 수 있어. 풍요롭게 살 수 있고, 괜찮게 살 수 있어. 라는 목소리가 있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회적 시각이 있었다면, 할머니들은 절대 나누면서 생활하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머니를 계속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되게 즐거운 할머니들이거든요.
이런 말씀 하면은 그럴 때 먼저 위안부 피해 중에서도 사실 그렇게 딱히 뭐 엄청 뭐 가슴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지도 않으세요. 근데 그 마치 이런 말을 하면은 그래서 1배라고 공격할까 무서워가지고 입에 말을 못 올리겠는데 진짜 그러십니다. 어? 외놈들한테 아주 내가 고생해서 이런 거 외에는 뭐 딱히 말 쓰는 거 안 씁니다. 이게 제가 2019년도에 여성가족부에 그 지원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지원받아서 했던 전시에 제가 전시 모토로 잘 만든 건데 제가 항상 어느 강의를 가든 마지막에 이거를 꼭 하거든요. 오늘도 이걸로 하면서 강의를 어떻게 했습니다. 우리는 106 표절을 보통 이렇게 바라보고 근데 할머니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기억되길 원하시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렇게 기억되는지도 모르실 겁니다. 할머니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절대 우리랑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평범하지 않은 아픔을 겪었을 뿐이에요. 이옥선 할머니가 가끔 하시는 말인데 내가 위안부냐 위안부가 난 이옥선이다. 우리가 위안부가 아닌 이옥선의 이름을 찾아들이지 않는 한 제2의 제3의 남는지 또 다른 피해자는 계속 앞으로 생겨날 거고 할머니는 피해자가 아닌 하나의 인간으로 제가 바라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